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공휴일이어서 동영상 강의로 이번에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주로 물 환경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광주천을 사례로 한 수질오염의 이해에 대해서 하고요. 주로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시에서는 저수지, 수질, 녹조, 라떼 있죠. 이런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마지막 3차 시에서는 습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광주천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하천의 수질오염 이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할 순서는 과거의 하천 수질로부터 도시화가 돼서 오염이 심화된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질오염이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좋은 물환경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하천의 수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수질은 공장이라든지 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도심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천도 도시개발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형 하천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옛날의 수질은 일단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깨끗하다. 그 다음에 생활의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냇물, 하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천에서 말 그대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들을 영위했죠. 가장 그런 게 식수, 그러니까 지하수도 있었지만 식수로도 사용을 했었고 요즘처럼 상수도가 거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빨래라든지 여기 있는 빨래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놀이 공간이었죠. 뭐 수영이라고 하지만 물놀이죠, 물놀이. 여기서 헤엄도 치고 뭐 천엽이라고 하는 이런 천엽들은 뭐 지금은 이제 잘 하진 않지만은 옛날에는 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주로 이제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매운탕을 끓여 먹고 더위를 식힌다든지 또 간단한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천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은 물고기를 함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 보호 주의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없지만은 이런 놀이 공간이 그만큼 하천에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구 밀도가 적고 오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적게 배출하고 없어서 재이용. 심지어 배설물, 분뇨 같은 경우는 뭐 가축 분뇨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분뇨까지도 가축 분뇨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분뇨까지도 전부 이것들을 논이나 밭으로 뿌려서 재활용을 했던 것이죠. 재이용을 거름으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먹을 것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쌀을 씻은 뜬물 같은 경우도 다시 다 국을 끓인다든지 이렇게 재활용을 했고 오염은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오염이 적어서 이런 깨끗한 하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1949년도에 태평극장 부근 지금의 광주공원이 있는 것이죠. 그때 사진을 보면 이렇게 물놀이를 하는 곳이 있고 1944년 또 이렇게 빨래라든지 각종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1965년도에도 광주천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가 아마도 지금의 양동시장 부근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판자촌 같은 이런 공간들이었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빨래를 한다든지 또 물고기를 잡아서 놀이를 한다든지 또 헤엄을 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주로 이제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깨끗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1940년대, 60년대
거의 70년도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하천이 그렇게 크게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농촌보다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요. 도시화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 밀도가 증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인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산업화, 공장들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구 밀도 증가되니까 생활하수가 발생을 하고, 산업화가 되니까 공장 폐수가 발생을 하면서 이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폐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었고, 우리나라에 그 법 체계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오염수들이 그대로 하천으로 누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천으로 흘러 들어옴으로써 하천이 이제 오염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특히 1980년도에는 여기가 광주의 뭐 충장로 모습인데, 뭐 우다방이라고도 하죠. 많은 그 옛날에는 다방이, 지금은 카페지만 다방이 유행했던데, 우체국 앞에 다방이 만남의 광장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흔히 말하는 우다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광주 시내 현재 모습이지만은 이렇게 인구가 불어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활하수나 산업 배수들이 이렇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하천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중금속이 오염됐다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 심한 냄새가 나서 물고기들은 살 수 없게 되고, 우리 사람들도 하천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얼굴을 찡그리고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되게 되면 우리 식생활도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가축 분뇨, 우리가 이제 소나 돼지를 또 닭을 우리가 사육을 하면서 거기에 분뇨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하천을 흘러 들어옴으로써 정화장치 없이 이렇게 흘러 들어옴으로써 하천이 오염되는 사고를 보면은 하천이 바닥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한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오염됐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의 산물로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게 수질오염 사고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그 하천의 수질 오염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게 91년 3월 16일에 일어났던 대구에 있는 낙동강 페놀 사고예요. 낙동강은 강원도에서부터 발원을 해가지고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부산의 남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강이죠. 한강 다음에. 근데 여기에 그 대구 위쪽에 구미공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구미공단. 주로 이제 이런 데가 화학공장이라든지 또는 전자공장은 이런 이제 공장들이, 이 산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있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주로 동쪽 지역에 경상도라든지 이쪽 지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산전자라는 곳에서 페놀 성분을 다루는 이런 폐수들이 여러 가지 사고 원인도 있겠지만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구의 수돗물이 거의 뭐 한 달 동안 오염이 되고 그랬던 것이죠. 이 페놀이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상수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페놀이라는 화학약품은 일단은 이제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세척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공정에 사용하는 그런 약품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로 들어오게 되면 페놀 그 자체만 수돗물에서는 염소라는 약품으로 소독을 하죠. 염소 약품으로 소독을 하는데, 이 CL이죠. 소독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클로로가 염소라는 뜻이에요. 클로로페놀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냄새, 그러니까 악취가 한 10배 정도 더 이렇게 심해지는 것이죠, 악취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질에 문제가 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경의 조사 체계,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90년도인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대구의 그 수돗물을 만드는 곳에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염소 소독을 하지 않고 즉시 그 물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염소 소독을 평상시처럼 하다 보니까 물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런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을 6명을 구속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돗물 사고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수질 사고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뭐냐? 9년간 총 1090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기름 유출 사고예요. 유류 유출 사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서 그 기름 탱크가 터져서 하천으로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또는 탱크로리 있죠. 기름 휘발유라든지 이런 그 기름을 실어놓은 탱크로리가 전복돼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온다든지 또는 소규모로 된 가정집에 요즘에 이제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든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정집에서는 거의 없지만 그 농촌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도시에서도 옛날에는 기름을 떼는 그런 그 주택들이 많았어요. 그때 기름 탱크에서 이게 누수가 돼가지고 하천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오는 이런 그 사고가 꽤 많았어요. 저도 몇 번 이런 사고를 경험했고 이건 처리한 적도 있는데 되게 이제 그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폐수를 버리고 또는 이런 기름을 못 쓰는 기름을 버릴 때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일 비가 뭐 100mm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공장 사람들이 이걸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비가 많이 오는 집중강우가 오는 틈을 타서 이런 것을 이렇게 모르게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오염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일기예보와는 달리 비가 적게 왔을 때 하천에서 이걸 미처 흘러가지 못하고 굉장히 큰 오염사고가 나는 경우가 흔히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이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 이게 이것을 강제로 모르게 버린 분들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다 적발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런 기술들이 발달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나라 수질오염 사고는 앞에서 말했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낙동강 발암물질 사고 우리나라 수질오염 사고는요 거의 대부분이 낙동강에서 주로 일어났어요. 아까 말한 낙동강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이 대구라든지 또는 부산이라든지 이런 큰 그 도시들이 낙동강 수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점도 있죠. 그런 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이 공업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고 대구 페놀 사고는 이때뿐만 아니라 2차 페놀 사고도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한 4, 5년 후에 일어났었고 우리나라의 그 먹는 물 수질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수질 기준의 대부분은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상대적으로 물이 깨끗한 이 광주나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그 수질 기준 항목들이 적용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오여들기 때문에 생활할 수도 이제 주로 이제 낙동강 예를 들면은 그 낙동강 지는 금호강이라든지 이런데 그 오염들어서 물고기가 죽는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이 죽으면 뉴스에 잘 안 나와도 이 물고기가 이렇게 죽게 되면 물고기 집단 폐사라든지 물고기가 하천에서 이렇게 폐사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그 뉴스거리가 된다 이 말이죠. 뉴스거리가 돼서 이것이 원인이 뭐고 뭐 또 왜 일어났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천에 가끔 광주에 있는 그 하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행정기관들이 다 동원이 되고 뭐 결국에는 경찰도 동원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뒤에서 말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들이나 논에서 들은 비점 오염원 처리 시설들을 해서 다시 지금은 금호강이라는 곳이 맑아지고 그 정상을 회복한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만큼 오염물질들이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울산에 가면 국가정원 2호가 있어요. 1호는 어디죠? 우리 지역에 있는 순천에 가면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죠. 순천만 국가정원이 1호죠. 우리나라 국가정원에 그러니까 순천만 정원 때문에 이 국가정원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천으로서는 순천만은 나중에 이제 습지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천으로서는 울산의 태화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국가정원이 이렇게 굉장히 뭐 심리 대숲길이죠. 심리라는 곳이 옛날에 이제 4km를 중심으로 심리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긴 이런 대숲길이 있어요. 여기서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이 대숲길 이쪽 바깥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꽃 요즘 뭐 봄꽃 축제도 많이 하는데 이런 꽃들이 사계절 가을까지 이렇게 사계절 다양한 꽃들로 이렇게 가꿔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울산의 태화강 국가정원 한번 방문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정원을 여러분 맛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이 울산이 그 현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발달된 곳이잖아요. 울산이. 그래서 이 하천의 하수 처리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여기에 이렇게 뭐 거기까지 이렇게 물이 시커멓게 변했죠. 그리고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둥둥 떠다닐 정도로 이런 곳이었는데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을 한 끝에 다시 이렇게 연어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 새들이 이렇게 다시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다시 1급수로 회복되는 게 심리 대습기를 중심으로 물의 수질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주변에 하천의 둔치 이 가장자리도 아름답게 꾸며져서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찾아보는 그런 국가정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질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옛날에 95년도 이전에는 우리가 가뭄이 든다든지 또는 하천에 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댐들이 많지 않아서 물이 부족했어. 수량이 부족했죠. 그런데 대구에 페놀 사고가 나고 또 휘발성 화학물질 VOC는 나중에 별도로 화학물질 시간에 설명할 거예요. 이런 유해물질들이 강에서 계속 검출되고 오염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량에서 점차 수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고가. 그래서 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이런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항목도 확대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녹조가 발생함으로 해서 조류 경보제라는 것도 시행을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법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정수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 그 처리하는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브루골드를 보면 블루골드라고 그러죠. 물이 파란색으로 보이면은 이게 이제 석유는 블랙골드잖아요. 그래서 돈이 된다 이 말이죠. 약 1600조에 가까운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여러분 그거 잘 알잖아요. 프랑스의 에비앙 같은 경우는 그 물만 가지고 전 세계의 그 사람들이 에비앙을 알아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죠. 이런 물산업이 대두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처리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건강한 물, 우리는 수돗물의 맛뿐만 아니라 건강한 물까지도
신경 쓰게 될 정도로 우리가 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환경 기준을 크게 보면 환경 기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말한 여기서의 기준은 먹는 물 수질 기준, 개별 기준이라고 했죠. 먹는 물 수질 기준, 그 다음에 뭐 대기, 공기, 그 다음에 물 수질의 그 배출 기준, 방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배출수 기준, 방류수 기준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요.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외에 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이런 개별 기준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환경의 헌법이라고 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에서 정한 국가의 관리 기준이 정책 목표 관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수질 같은 는 1급수다, 2급수다, 3급수다 이렇게 급수를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천을 1급수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만약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누구도 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인 환경 기준과 이게 개별 기준, 먹는 물 수질 기준, 대기 배출 기준, 그 다음에 수질 배출 기준, 수질 방류 기준 이런 거 뭐 소음 진동 기준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준이죠. 이제 수질 오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수질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을 사용하고 이제 버리죠. 근데 그 대표적인 하수와 폐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천이나 호수, 그 다음에 습지 이런 공공수역에 버려졌을 때 이것이 오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물에 있는 용존산소,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물속에 녹아있는 DO라는 녹아있는 산소인데 이것들이 이런 그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고 유기물은 증가가 되고 그리고 중금속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죠. 결국은 중금속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생물들이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변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질 오염이라고 그러는데 수질 오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는 점 오염원과 또 점이 아닌 비점 오염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은 포인트 폴루턴트, 그 다음에 요거는 non 포인트 폴루턴트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가 이 지도를 제가 그려놨는데 지도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건물들이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잖아요. 학교라든지 건물들 이렇게 점을 찍어 있어서 이런 것은 건물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건물, 공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도에 보면 점이 찍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은 어디서 나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 오염원이라고.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공장에 나오는 공장 폐수, 병원, 그 다음에 이쪽 무슨 가축 사육장, 그러니까 농촌에서 나오는 가축 사육 시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염원인데 점 오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원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한 60% 되고 나머지 산업폐수, 농축산 폐수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이러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의 형태는 요거는 이제 이게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면 물에 영양물질이 풍부해진다 하는 건데 부영양화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같은 게 이제 산업폐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수은, 납, 카드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과거에 일본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 수은을 버렸어요. 근데 이게 하천을 흘러 들어와서 플랑크톤이 먹고 또 이게 조개가 먹고 이 조개를 먹은 또 어떤 생물이 먹고 이걸 사람이 먹으면 어류를 사람이 생선을 먹으면 사람이 이 병이 걸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는 이따이 병, 아프다 병 이런 병들이 걸리는 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제들, 그 다음에 농약의 오염들 이런 것들이 수질 오염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이 되고 법 체계를 만드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렇게 오염된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하수 처리장을 만들고 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물을 깨끗이 다시 정화시켜서 이제 공공수역인 하천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하수 처리장이고, 최근에는 하수 처리장이 다 지화됨으로써 이렇게 위에 있는 이렇게 공원이에요, 공원. 여기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화화하는 이런 시설이 벌어졌고요. 하수 처리장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상수 하수 처리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가끔 이렇게 하수라든지 또는 폐수를 이렇게 몰래 버리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수 처리장을 제대로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녹조라떼인 녹조가 계속 발생했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하수 처리장은 BOD 성분인, 그러니까 그 유기물 성분인 BOD 성분들만 제거가 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면 인, P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질소, 이런 것들을 질소, 인, 그 다음에 칼륨, 이것들을 우리는 비료의 3대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질소인 같은 게 물속에 많이 들어있으면 그만큼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자라요. 그게 녹조죠. 이것이 부영양화 현상인데 하수 처리장에는 질소인 같은 걸 제거를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선가 봤더니 바로 산들, 도로에서 오는 비점 오염원들이 발생하더라 라고 이제 알게 돼서 정부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 오염원은 거의 이제 완벽히 관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점 오염원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넓은 도로라든지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흘러 들어오는 물들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가 없어요. 면적 개념으로 넓은 면적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가 어려워. 이런 것들을 비점 오염원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자연적인 오염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논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인위적 오염원은 도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점 오염원은 처리가 굉장히 어렵지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처리한 시설인 자연형 시설이라는 것은 식물들이라든지 또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 질소나 인을 저감하는 시설인데, 저류 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고, 인공습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도면인데 모식도인데,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땅을 파가지고 습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이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잖아요. 돌면서 긴 시간 동안 여기에 식물들이 있고 그 식물 사이사이에 식물의 뿌리라든지 이런 데 미생물이 자라가지고 질소나 인을 제거하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는 이제 자연형 비점 오염 시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침투 시설이라는 건 이렇게 자갈이라든지 식물들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거쳐 나가면서 거기에 물이 침투되면서 정화가 되는 그런 시설이고, 식생형 시설이라는 건 물을 모아서 이렇게 나무들이 또는 풀들이 자라게 해서 또 오염을 제거하는 시설, 이런 것을 자연형 비점 오염 시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장치형 시설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는 이런 여과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빗물을 정화를 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물이 와류형 시설이라고 해요. 이 통 속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빙빙빙빙 돌면서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오염물질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시설을 와류형 시설. 그다음에 스크린은 뭐죠? 이런 이제 망 같은 것을 통과하면은 여기에 굵은 그런 물질들이 이제 걸러지는 거. 응집친저는 것은 약품 같은 걸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뭉치게 해가지고 무게가 있으면 가라앉히게 하는 이런 시설들을 장치형 시설이라고 하는데, 응집친전 시설은 상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점오염과 비점오염을 비교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출원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점이 공장이나 가정이나 분뇨 처리장, 축산농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배출원의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고, 땅이나 대지나 도로, 논, 밭, 임야, 대기 중의 오염물질, 공기 중의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점 오염원 시설이다, 면적 시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점오염은 전부 인위적이에요. 근데 비점오염은 인위적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논이나 밭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이건 배출 지점이 명확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은 점오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특정적이고 불명확하죠.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게 해요. 그 다음에 하수관을 통해서, 관거를 통해서 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쉽죠. 모으기 쉽고 처리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비점오염원은 다른 물하고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확산되면서 넓은 쪽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모으기도 어렵고 처리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만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연적인 영향이 적어서 연중 배출량이, 우리 하수 처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얼마 사용하고 또 저녁에 사용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패턴이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비점오염원은 비가 오면 많이 발생하고 비가 적게 오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런 배출량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숫자가 물을 순환시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과 함께 관리하다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등산에서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광주 시내로 관통을 해가지고 저기 공항이 있는 데서 영산강하고 합류되는 이제 그런 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하천이었는데 중간에 오염됐다가 거의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이렇게 잘 가꿔진 하천으로 됐는데, 아직까지도 광주천은 완벽한 하천이라고 하는, 생태적으로는 반 정도 이렇게 반듯반듯이 돼 있잖아요. 직선으로. 하천은 약간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행천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광주천을 더 우리가 잘 갖고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광주천 지금도 그 광주천 상류에 보면 소태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태동에 가면 동산타워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조암댐 물이 1급수인 조암댐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이게 상시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만 광주천에 그 물 수량이 부족했을 때 불러오는데, 여기 이렇게 얘들이 이제 물놀이를 할 수 있죠. 여름철 같은데. 근데 이렇게 광주천에 어디서든지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공간을 변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새라든지 물고기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런 오리라든지 겨울철새들은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 깨끗해졌다, 겨울철새들 찾아오는데, 근데 아직도 광주천은 이제 문제가 수량이 부족해요. 수량이. 왜냐하면 광주가 그만큼 그 주변이 다 아스팔트나 그 콘크리트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한꺼번에 다 광주천을 흘러 들어와서 영산강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 하류에 있는 하수처리장 물을 처리를 해가지고 광주천 상류로 다시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깨끗한 자연수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자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은 시민들이 휴식 공간이라든지 놀이 공간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도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하천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태 조사를 해본 결과 상류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렇게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수소곤충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하류 쪽, 그러니까 공항 있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생물이 그 열악한 환경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천이, 이런 하천을 우리가 깨끗이 관리하려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나면 거기에서 많은 그 지하수가 나와요. 유출 지하수를 광주천에 이렇게 내보내고, 그래서 물을 좀 더 수량을 늘리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을 다시 한번 그 정화를 해서 광주천에 이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노력이 이루어지면 광주천이 보다 더 깨끗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풀투수성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하천을 흘러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건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풀투수성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향은 저영향 개발이에요. LID라고 Low
임팩트 디벨로프먼트라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빗물 순환이에요. 비가 오게 되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왔을 때 요즘 보도 블록은 투수성 보도 블록이 그렇죠. 그래서 아스팔트 기를 때는 조그만 비가 와도 이게 물이 튀어가지고 신발이나 바지를 젖게 되는데, 이 투수성 물이 그 벽돌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튀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바지를 젖지 않게 돼. 이게 이제 저영양 개발의 시작이고, 또 어떤 데는 그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물이 스며들게 하는, 가끔 여러분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강주 시내에 가면 그 화단처럼 생긴 가로 꽃밭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거기에 자갈들을 까놓고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모아가지고 물이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은 화분형 그 물 투수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침투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영양 개발 LID 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지막 우리들이 현재 우리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비저 오염원 저감 시설이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샴푸 린스를 적정량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라든지 이런 건 휴지로 닦는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찌꺼기 따로 버리고, 세탁기 이용 시는 딸감을 그 적당한 양을 또는 물을 모아서 이렇게 사용한다든지, 특히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앞 베란다 경우에는 우수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빨래를 한다는, 그러면 안 되고 뒷 베란다, 그러니까 세탁기가 설치되는 곳에서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천의 그 수질 오염이 과거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수질 오염에는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순환 시설인 LID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시가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